안녕하십니까. 노동의 변화와 기본소득 세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좌장을 맡은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참 중요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더라고요. 방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가이스탠딩 교수께서 바다를 일컬어 블루 커먼즈, 푸른 공유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두의 공유부인 바다에 핵 오염수를 퍼부어서 죽음의 바다로 만들려고 하는 참 일본 정부의 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방조하고 있는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도 참 마이동풍인 한국과 일본의 집권 세력에게 참 무력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시민을 모으고 비판을 조직하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발딛고 있는 사회를 분석하고 대안을 조직하는 것이 이 대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로 돌아가서 오늘의 이제 세션은 오늘날 노동사회와 노동의 의미 변화를 살피고 이 변화에도 사람들이 존엄과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방편들을 모색하고 그 방편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네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정훈 전 라이더 유니언 위원장님, 최승현 공인노무사 겸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장님, 홍종민 전 알바연대 사무국장님, 그리고 전성신 사단법인 니트생활자 선생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직장맘의 현실을 말씀해 주실 분도 초대를 하기로 했는데 사정상 좀 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모이신 네 분께서 각자 독창적인 관점과 경험으로 좋은 논점을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웃으십니까? 발표는 각 15분씩이고 시간을 잘 지켜주시겠지만 제가 5분 전에 신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세션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쉽게도 이 세션은 영어 동시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한국인 세션이라는 점, 외국인 참여자들이 혹시라도 계시면 양해를 구합니다. 네, 그럼 다 준비되셨으면 첫 번째 순서로 박정훈 전 라이더 유니언 위원장님으로부터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노동의 변화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라이더 유니언 초대위원장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산업 전체 혹은 뭐 노동자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는 도시 서비스 노동자의 문제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동의하다시피 노동 생산성의 문제, 그러니까 전통적 자본주의에서 그 산업을 굴렸을 때 제조 중심으로 해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와중에 노동자들을 정규직 일자리로 만들고 이것이 소비 촉진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자본주의 발전 방식을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이거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한 것이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발전과 노동의 형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 생산성과 일자리 그리고 사회 보장 안정과 디커플링 되지 않는 그러니까 연관이 없지 않는 그런 같이 연관되는 방식으로 발전을 했는데 어쨌든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 선진국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향 산업이 되어 가고 있는 곳이고 이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가 선진국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흡수했던 것이 사실은 이제 서비스 산업이었다 볼 수 있는 건데, 많은 실업자들이 이 서비스 산업으로 들어오는데, 서비스 산업은 기본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높을 수 없는 산업이죠. 알바 노동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봐야 어, 대응할 수 있는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키오스크를 아무리 잘 만들어 봐야 소비자들은 숙련 소비자들이 아닙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기계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 산업에서의 노동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한 산업인 겁니다. 그러면 이 노동자들의 인건비 문제라든지 노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서비스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 산업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낮은 임금으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 이것을 가장 노무 관리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 뭐였는가를 봤을 때 비정규직 파트타임을 넘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직접 고용이 아니고 온라인 플랫폼 상에 일감을 던져 나왔다가 도시의 실업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일감 경쟁과 사냥을 하는 방식, 그리고 이 일감을 쟁취하는데 탈락한 노동자들은 아무런 사회적 보장 혹은 기존 노동법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형태로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직면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이 직접 고용과 그러니까 내가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는 것을 대가로 가부장적인 사장님에 의해서 나의 질병, 노후, 그다음에 소득에 대해서 책임졌던 가부장적인 사장님, 이 교환이, 그리고 보호와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너는 노동력을 제공해. 이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실업급여 이런 논쟁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것이 또 실업자 노동자들에 대한 단순 혐오가 아니라 반복되는 실업과 취업에 기존 실업보험이나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혐오 발언이라고 하는 형태로 튀어나온 거죠. 이것이 그냥 나온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응하는 새로운 산업 구조에 대응하는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고민들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시대에 왔다라는 것이 한 측면이고요. 그렇다면 예전에는 이 산업자본한테 이런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었는데 과연 플랫폼 산업이라고 하는 혹은 디지털 자본주의에서 이런 게 가능한가가 또 다른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플랫폼 자본주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실물로 존재하는 생산수단이나 노동자를 데이터로 추상화시켜서 이 산업 자체를 네트워크화시키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산업을 굴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플랫폼 자본은 더 이상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뭐만 소유하냐면 추상화된 데이터. 그러니까 배달 노동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플랫폼 배달 기업은 더 이상 오토바이를 소유하지 않다 하더라도 오토바이를 소유하지 않고 한국 최대의 배달 산업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일하는 사람이 사서 구입한 오토바이 차량 번호를 데이터화 시켜서 가지고 있고 그 차량을 가지고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정보를 데이터화 시켜서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추상화된 자본인 거죠. 데이터로 추상화된 자본. 그러니까 구체적인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노동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노동을 혹은 생산 도구를 데이터로 추상화함으로 해서 이 노동과 노동 과정들과 여기서 발생하는 이윤들을 추상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산 도구나 노동자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한, 그러니까 자본이 가지고 있는 제약이라고 하는 것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고, 여기서 더해서 노동자들한테 최저임금과 시간급이라고 하는 최저임금이라든지 생산 도구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해서 비용 절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산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그러니까 가인 생산이죠. 가인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거나 가인 노동력을 소유하고 있을 때 수요가 받쳐주지 않았을 때의 구조조정의 위험, 원료의 상승, 이런 리스크까지도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자본이 플랫폼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통적 자본주의에서 쌍무적 계약 관계, 노동력을 씀으로 해서 대신 내가 가부장으로서 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해방되는 거고 그것이 비용 절감까지 이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플랫폼 자본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산업 자본이 이 지구를 이용하거나 도시를 이용하고 했을 때 산업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 물질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기존 자본은 자신들이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유무형의 자산,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배달이나 택배라고 하면 도시라는 공간, 그러니까 공공이 만든 도로라는 공간들을 무료로 활용하면서 배달을 시키는 거거든요. 택배 자본과 오토바이 자본, 그러니까 배달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공의 도로를 공장으로 만드는 행위들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도시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적 공간을 공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시키는 유해화학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난폭운전과 소음과 교통체증 같은 것들일 텐데요. 이것이 시골에 공장을 세워서 오염물질을 내뿜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플랫폼 자본에 우리가 책임을 지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논쟁거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홈플러스를 만들 때 도시 상인들의 저항과 혼잡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만 배달 노동자들을 혹은 도시의 음식점의 모든 데이터를 확보함으로 해서 엄청난 물류 산업을 그 산업을 돌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플랫폼 자본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쨌든 일종의 앞서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플랫폼 자본의 이제 규제 차익 거래 같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도시의 서비스 노동자들의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규제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노동조합이었는데 플랫폼 산업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 독점이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자들 무한대로 수요할 수 있습니다. 생산 도구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노동법상 최저임금이나 사회보장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노동자를 고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들지 않죠. 그렇다면 무한대로 노동자들을 계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자본가의 협상력에서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제로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 노동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후로 수요가 급감해서 더 이상 노동자가 필요가 없을 때 바로 다음 날부터 배달료를 3,500원에서 2,500원으로 깎는다 하더라도 이 노동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리즘과 디지털 세계, 앱 세계에서의 공지 한 번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전통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법을 만들었는데 이 노동법에서 회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예.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만,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 사회보장 제도가 이 변화하는 이 불안정 노동자, 특히 이제 도시 서비스 노동자한테 서비스 노동을 하다가 자주 반복적으로 실업을 경험하는 노동자한테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이 이것이 대안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몇 가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좀 고민 지점인데요. 첫째는 사회보험이 수행했던 기능들을 기본소득이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앞서 말한 이 협상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 투쟁과 계급 타협이 있었던 것인데 명확한 주체가 있었던 거죠. 산업 노동자들과 자본의 타협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 과연 기본소득을 쟁취하기 위한 주체들과 자본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계급 타협으로서의 기본소득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사회제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기본소득 운동이 답해야 하는, 아니요. 답을 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주체가 누구인 것인가? 이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래서 기본소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혹은 그것은 계급의 타협으로서 자본의 보조금이 될 것이라고 하는 비판은
예를 들어 고용보험이 자본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완충제다라고 하는 비판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매우 무의미한 비판이고요. 우리가 그 급진적 기본소득 운동이 그러니까 자본의 양보를 낼 만큼의 힘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과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정훈 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분 남았는데 과감하게 멈춰주시고 질의응답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음, 말씀을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플랫폼 자본이 이제 자본의 주류가 이제 되면서 플랫폼 자본에 어떻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자본이 대세가 되었을 때 도시 노동자, 서비스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기본소득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그러나 이 기본소득이 자본의 양보를 끌어낼 만큼의 힘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4시 반까지 맞죠? 예, 예, 다음으로 최승현 공인노무사님 겸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고요. 공인노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승현입니다. 아유, 많이 떨리네요. 원래 제가 네 번째 순서인지 알고 좀 방심하고 있다가 이렇게 두 번째 순서로 이렇게 딱 되게 됐는데, 노동의 변화와 그 기본소득 정치의 방향, 사실 노동의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저한테 좀 주어져 갖고 저는 여러 가지 좀 찾아보는 이런 방식을 좀 했고요. 기본소득 정치의 방향에 관련돼 갖고도 그냥 생각나는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부분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 네. 노동의 변화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난 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노동의 디지털화라는 부분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정규 노동의 일상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인구 구성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로나19의 이후의 변화,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노동과 관련된 부분들은 앞서 이제 플랫폼 노동과도 좀 많이 연동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플랫폼 자본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발표 부분들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발표문을 제가 워드 파일로 이렇게 했는데 다 좀 보고 계시지는 못한 것 같아갖고 전체적인 것들을 제가 다 얘기하는 방식으로 좀 해볼게요. 이제 PPT라든가 자료 화면을 좀 준비하지 못해갖고 뭐 보시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15분이지만 좀 짧게 좀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도래했다고 하고 1, 2, 3, 4차 지금 이 마지막 4차 산업혁명에서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등 다양한 방식의 이제 산업이 크게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렇게 바뀔 때 노동도 크게 변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인간과 기계가 함께 어떻게 노동을 할 것인가 이런 거가 좀 매우 중요한 그 시대가 됐다라는 것인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제 낙관론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비관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 비관 여기를 다 넘어갔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경제 사회적인 논의들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사회적인 논의들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것들이 많이 좌지우지되게 되는 상황이지 않겠냐 싶은 거고 육체 노동을 기계가 대신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는 정신 노동을 다 이제 디지털이 대신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지금 이런 것은 뭐 지금 당장뿐만이 아니라 뭐 5년, 10년, 20년 전부터 쭉 진행되어 왔었던 이런 상황인데 2005년에서 2016년까지의 일들이 어떻게 좀 변화됐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주로 중간층 일자리들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숙련 일자리
또는 저숙련 일자리는 줄어드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중간층 일자리들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들이 그 전 OECD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이고, 그 로봇에 의해서 이제 노동이 대체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2015년에 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데서 예측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2025년에 그 제일 많이 대체되는 나라가 한국으로 나왔더라고요. 33%. 그만큼 이제 그 디지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 한국이다라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의 이제 그 플랫폼 노동도 많이 확산되고 있고, 우리도 이제 다 배달을 시켜 먹고 이런 상황이 됐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플랫폼 노동 관련돼 갖고의 부분들도 아까 그 박정훈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한국에서의 그 노동법으로 보호가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이죠. 2000년대 초반에 이 특보 보호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는 명명으로 해갖고 산재법 정도가 적용되는 것이 이제 2008년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용 제외라는 것 때문에 대부분 노동법에서 산재에 대한 부분들도 적용이 제대로 안 되다가 2020년 그 택배 과로사가 이렇게 막 있으면서 이제 적용 제외 부분들이 좀 없어지고, 그리고 그 지금 저기 배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 업체들에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산재 적용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됐어요. 전속성 규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뀐 것도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여기에 명명되는 건 그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노무 제공자 이렇게 얘기하는, 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인 것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두 개가 사실 일치하지는 또 않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기존의 전통적인 노동법에서의 보호하는 사람과 지금 새로 바뀌어지는 노동에서의 보호해야지만 하는 사람들의 층위들이 되게 달라지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 나서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고, 택배 같은 경우도 그 과도하게 일을 하다가 과로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들이 이제 그 법의 사각지대에 있게끔 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의 노무 제공자라는 것의 틀로서도 그 보호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제도가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동이 변화하는 거 관련돼 갖고 그 독일의 베델스만 재단에서 2016년에 그 여러 조사를 한 건데, 그 중에서 기본소득의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이 변하는데 기본소득이 필요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문항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30%가 됐고요. 그리고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29%, 경우에 따라서 도움이 된다 20%, 중요하지 않다 15%, 필요하지 않다 6%. 그러니까 그 필요하다 부분들이 한 60%, 경우에 따라서 도움된다까지 합치면 약 80% 정도가 지금 당장, 지금 이제 꼭 필요하다라는 식의 그 반응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디지털의 변화에 따라서의 법 제도,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이제 보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비정규 노동의 일상화라는 것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 비정규 노동이 2000년대부터 해갖고 이제 많이 얘기가 됐죠. 비정규직이라는 말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비정규직이라는 건 정규직과 상반되는, 그러니까 대응하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년이 있는 노동과 그 대별돼 갖고 이제 계약직, 기간제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 40시간 그 딱 맞춰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과 대별되게 이제 단시간 노동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직접 고용과 대별되게 해갖고 간접 고용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4대 보험이 되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노동자에 대별돼서 특고 또는 플랫폼 노동,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비정규직들이 일상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일상화된 거 지금 통계에는 약 40%가 조금 넘는 이런 상태고, 그리고 정규직과 비교해 갖고는 약 53% 정도의 이제 임금 정도를 받게 된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이 만연한 상태에서 비정규직 유형 중에서 제일 많은 유형은 기간제, 계약직입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그래도 좀 줄어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은 2008, 9년 이때쯤 이제 기간제법이라는 것들이 이제 도입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좀 줄어들다가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기간제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거는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제도에 따라서의 이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 그랬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필요하고, 특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통계에도 되게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고, 최근 뒤에 이제 발표하겠지만은 한 2010년 정도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는 비정규직 유형이 있습니다. 단시간 노동자입니다. 단시간 노동자. 그러니까 그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뭐 주휴수당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제대로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 15시간 미만 일을 하면서도 과로라는 경우들이 생겨요. 왜 그럴까? 투잡, 쓰리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원잡을 해갖고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원잡으로 해갖고 어디에서 알바를 하고 배달을 하고 그 다음에 대리운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회보험에서는 이제 보호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비정규직의 일상화 속에서의 우리는 새로운 노동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 노동시간이 줄었거든요. 왜 줄었냐? 이 단시간 노동자들 초단시간이 늘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전체 평균으로 해갖고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구 구성의 변화라는 것들도 저는 좀 봤거든요. 인구 구성에서의 첫 번째로 생각한 것 자체가 5분 남았습니다. 저출생입니다. 우리나라가 초저출생이죠. 2022년이 0.78이라고 하는데요. 2023년은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1, 4분기에 조금 출생률이 조금 더 높은데 2023년 출생률이 1분기가 0.81이래요. 근데 22년에는 0.87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1분기보다 올해 1분기가 더 줄어든 거죠. 근데 이러한 인구 구성이 이렇게 되고, 인구 감소도 이제 20년부터 이제 발생하게 됐죠. 그리고 1인 세대가 이제 41%가 이렇게 된 상황인 것이고, 이거 자체는 한편에서 이제 생산 가능한 인구의 축소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일본 같은 경우라 92년에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43%였고 23년도에는 한 66%였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가 생산 가능 인구가 41%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50년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에 따라서 부양해야 되는 비율이 그 정도 된대요. 근데 2050년이 되면 90%가 된답니다. 지금의 이 비율로 가게 되면, 그러했을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존할 것인가부터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편에서는 고령 노동 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70에서 74세의 고용률이 35%라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되게 큰 거죠. 그런데 이 고령 노동은 성별로도 분화돼 있고 일하는 것들이 딱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비 노동자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데, 경비 노동자들이 과로사하는 게 다른 일반 노동자들의 과로사하는 것보다 6, 7배나 되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노동을 24시간 맡겨들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이 됐었다라는 것이고, 그건 뭐 노인 빈곤율이라든가 이런 것과 또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의 변화인데, 코로나19 이후에 되면서 30대의 여성분들, 특히 이제 아이들이 있는 이런 노동들이 취약한 것들이 가장 극심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뿐만이 아니라 쉼도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됐고, 필수 노동도 중요하고 재택근무도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편에서는 과로사를 할 만큼 많이 일을 하고, 한편에서는 너무 적게 일을 하거나 아니면 실업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라고 하면은 노동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해갖고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창업의 효과도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 좋은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들이 생겨나고 실업률도 낮출 것이다라는 연구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노동의 협상력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들의 발표 내용들이 그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고 기본소득 정치의 방향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완전 고용의 그 신화, 완전 고용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들을 선언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 처음 시작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로 천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한 2, 3년 전에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전 국민이 어떻게 고용이 돼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되는 거다, 사실. 그 고용보험의 범위들을 조금씩 늘렸지만 그것들에는 다 한계가 있는 것이고 북유럽의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도 지금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런 지금 그 구멍들이 복지가 구멍들이 뻥뻥뻥뻥 뚫려지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이제 그것을 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좀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시혜적 복지랑 그 기존의 이제 복지국가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의 변화가 있을 때에 어쩌면 노동의 가능성도 있는 것인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 누군가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그 1930년대 이때쯤에서는 노동의 소외라든가 이 노동을 통해 갖고의 사회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이제 그 노동조합과 자본이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 타협을 하면서 진짜 본질적인 부분들은 그 빼놓고 있었던 것인가 아닌가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의 이 노동의 변화 속에서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기본소득의 정치들이 필요하고 근데 하지만 앞서 박정훈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인 집단들 어떤 사람들이 움직여갖고 기본소득 정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조직노동이든 비조직노동이든 그 일반적인 대중이든 이런 사람들을 묶어내기 위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부족한 것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노동과 관련돼 갖고의 사회적인 의제에 기본소득 정치가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발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자신 있게 발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정말 이 대회에 와서 우리가 좀 어깨가 좀 위축되었었는데 열정적인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 노동 변화에서 노동 제도가 바뀌면서 그것이 우리 노동 사회를 부정적으로 만든 면이 있고 또 한국 자체가 고령화, 디지털화 등의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뭐 그것이 잘못된 제도들과 만나서 우리의 또 노동을 불안하게 만든 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기본소득 어떤 정치의 이제 의제로서 이제 등장해야 하고 시혜적인 복지를 벗어나는 미래를 이제 제시하면서 거기서 이제 노동의 변화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이 부분에서 또 박정훈 위원장님의 아까 발표와 뭐 좀 쟁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노동 변화를 또 현재의 플랫폼 노동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즉 자본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추셨던 이야기였고 그것을 좀 넘어선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을 강조하셨던 말씀을 우리 최승현 위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홍종민 전 알바연대 사무국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알바연대 전 사무국장 홍종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발제문을 제출을 했는데요. 발제문의 한 절반 정도는 통계이고 또 나머지 절반은 법률 부분이라서 PPT로 함께 보면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네, PPT를 따로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좀 급하게 만든 거라 퀄리티 낮으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로 해야 되나요? 네,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은 거의 뭐 한국인 분들만 계시지만 혹시나 외국 분들도 계실까 봐 좀 얘기를 써봤는데요.
세계적 추세는 분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 산업의 변화로 인해서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외국에서도 기그워커 또는 뭐 제로아워 컨트랙트 등의 단어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세계적 추세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한국에서는 법률적 체계의 문제로, 특히 노동법의 체계의 문제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는데요. 제가 혹시라도 해외에 좀 비슷한 사례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 나름대로는 여러 코스를 통해서 찾아봤는데 좀 관련된 것을 찾지 못했고요. 그것을 찾는 과정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단어에서도 그게 확실히 보이는 게 우리가 단시간 노동자라고 부르는 개념은 실제 해외에서도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영어 표현을 쓸 때 뭐 대부분이 파트타임을 쓰고 뭐 가끔 쇼타임을 쓰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초단시간 노동자라는 단어를 그럼 영어로 어떻게 쓸까 궁금해서 여러 가지 좀 찾아봤는데요. 뭔가 딱 정해져 있는 단어 같은 건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 쓴 논문의 영문판을 보니까 울트라 숏타임이라는 표현을 써놨던데 뭐 이게 사전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뭐 공식 용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좀 특이한 제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초단시간 노동자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가를 좀 보시면, 저기, 이게 통계청에서 나오는 건데요. 물론, 초단시간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의 개념은, 뭐 그 사업장의 노동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 보통 이 통계를 제대로 매기기 위해서 통계청에서는 1시간에서 14시간, 15시간에서 35시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9월 달을 기준으로 잡아봤는데요.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물론 저 2022년 9월이 저 조사 기한이 추석에 겹쳐 있는 것 때문에 뭐 약간 숫자가 튀었다라고 통계청에서 말을 했는데요. 그 이전 사례들을 찾아봤을 때도 이 정도로 튀지는 않았던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그만큼 그 사이에 초단시간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들이 많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특히 보시면 2022년 같은 경우는 단시간 노동자가 통상 노동자라고 볼 수 있는 36에서 52시간 일하는 사람보다도 숫자가 더 많다라는 그런 통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연도별로 정리를 한 겁니다. 연도별 평균치로 정리를 한 건데요. 보시면 저희 동그라미 쳐진 부분 볼 수 있다시피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한번 그러니까 꾸준히 상승세에 있던 것이 한번 팍 치고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단시간 노동자는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될까 좀 이런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알바연대에서 작년에 이거는 알바롱 그 찾는 공고를 올려놓은 그 공고 사이트에서 공고들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저희가 뭐 인력상의 문제로 편의점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강남구의 편의점에 올라온 총 206개의 그 노동 공고, 일자리 공고 중에 112개, 총 54.4%가 초단시간 노동, 그러니까 주 15시간 미만의 노동을 구하는 일자리였고요. 뭐 가장 높았던 노원구 같은 경우는 70.5%까지 올라갔었고 가장 낮았던 종로구도 52%, 절반이 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통상 노동과 장시간 노동은 비율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공고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계속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초단시간 노동자의 증가에 있어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것이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별에 대한 것입니다. 보시면 아래쪽 주황색이 네, 되네요. 이제 주황색이 남성인 거고 위에 연두색이 여성인데요. 보면 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비슷하지만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좀 많이 증가하는, 특히 여성이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재밌는 것은 연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령에 대해서는 일단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60대입니다. 이것은 뭐 앞에서 얘기 간단히 나왔지만 노인 일자리 대부분이 초단시간 노동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6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좀 눈여겨볼 게 20대와 50대인데요. 과거에는 20대와 50대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2015년, 16년을 지나고 특히 코로나19를 기점으로 20대가 한번 크게 올라가면서 20대가 압도적인
압도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높은 2위, 확실한 2위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초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법률 체계상의 문제가 있는 건데요. 한국의 경우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통상 노동자보다 짧게 노동한다라는 개념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통상 노동자와 비교하여 시간 비례 원칙을 적용합니다. 뭐 주휴수당이라든가 연차 유급 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에 비례해서 40시간 일하는 사람이 통상 노동자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20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그 절반을 보장받는 그런 시간 비례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초단시간 노동자, 즉 주 15시간 미만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시간 비례 원칙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일 연차 유급 휴가가 아예 미적용이 되고요.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미적용되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일부 적용,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미적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이 아예 미적용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뭐가 적용이 안 된다 얘기하면 이게 어느 정도 큰 차이일까 다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앞에서 그 편의점 공고 조사할 때 가장 높은 비율을 가졌던 게 주 14시간 노동, 그러니까 주 2일 하루 7시간 노동 형태가 가장 많았는데요. 그 주 14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들을 실제로 그 시간 비례 원칙에 맞게 주 14시간이라는 시간에 맞게 시간 비례 원칙으로 적용을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상세한 계산 결과는 여기 발제문에 넣어놨는데요. 여기까지 너무 복잡해져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계산은 생략하고 숫자만 넣어놓았는데요. 보면 기본급은 똑같은 상태에서 주휴수당, 연차 휴가수당, 그 다음에 퇴직금, 구직급여를 적용되느냐, 그 다음에 시간 비례로 적용했을 때 이 차이를 비교해봤을 때 무려 시간 비례 원칙을 적용받은 거에 비해서 55.9%밖에 현재는 받고 있지 못하다. 절반이 겨우 넘는 수준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알바연대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이라고 법을 준비하면서 이 초단시간 노동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저희는 이것이 차별이다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그게 차별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주 15시간, 뭐 월 60시간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주 15시간이라는 기준의 합리적인 근거가 부재하다라는 얘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 나오고 있었던 것에 저희가 기반했습니다. 여기 나온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제가 정확한 연도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17년이네요. 네,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에서 휴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같은 이런 근로조건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적용될 것인데 이 초단시간 근로와 일반 단시간 근로, 그러니까 앞에서 예시 들었던 걸 얘기해보면 주 16시간 일하는 노동자와 주 14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이것을 차별받을 만큼 일의 차이가 다르냐, 그거에 있어서 매우 의문이다라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설명이었고요. 작년에 있었던 위원소원의 소수 의견에서도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 시간 비례 원칙에 맞게 산정해서 적용하면 된다. 왜 근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권리찾기법을 준비하면서 결국 이 초단시간 노동자라는 개념 규정 자체가 결국 차별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저희 핵심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해외의 여러 노동법 체계에서는 단시간 노동자를 차별 대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단시간 노동자, 통상 노동자 이런 개념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같은 것들을 찾아봤었는데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시간 비례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매우 엄격한 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얘기해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근속연수 따질 때 주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주 3일이나 주 4일이나 이런 것들이 근속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도 실제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프랑스의 노동법이었고요. 근데 이런 나라들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이런 단시간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의 개념 규정 자체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차별하고 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규정되었다.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도 시간 비례 원칙에 적용하기 위해 적용된 것이고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런 수당들을 완전히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차별을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바연대에서는 작년 말과 올해 중순에 두 차례 토론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토론회 결과물이 여러분들께 드린 발제문이고요. 그리고 올해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퇴직급여 보장법, 그리고 고용보험법 이 세 개의 법안의 개정안인데요. 그걸 통해서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 연차유급, 휴가, 퇴직금, 고용보험을 보장하겠다라는 내용의 발의안이었고요. 저희 그 공동조직위원장이기도 하신 기본소득당국 용해인 의원님 대표 발의해서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국회 내에서 논의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저희 발제문에 보면 이제 이게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되는 법과 시행령 같은 것들을 정리해 놨는데요. 그 시행령까지 최종적으로 개정하게 되면 사실상 이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에서 초단시간 노동자라는 개념 자체를 없앨 수 있다. 라는 것이 저희가 이번에 초단시간 노동자에 집중하면서 낸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상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라는 이런 복잡한 구분에서 통상노동자, 단시간 노동자라는 좀 단순한 구분으로 나아가자라는 제안입니다. 그다음에 초단시간 노동자의 상황에서 결국 이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봤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많은 곳들에서 그렇지만 EITC가 주요 복지인, 즉 근로장려세제가 주요 복지인 상황에서는 그 복지 체계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게 됩니다. 근로시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그 근로에 장려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에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액수 자체가 적거나 혹은 아예 자격이 안 되는 경우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저희 토론회 제가 이제 진행했다고 했던 토론회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것이 결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초단시간의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라는 것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임금이 늘어나는 개념인 거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지출되는 인건비의 증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비율이 높음으로 인해서 생계 목적인 경우들도 많고 그로 인해서 이 부담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가 토론에서 좀 얘기해봤던 것은 단기적으로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현재 이제 사대보험 중에서 좀 그 비용 지출이 적은 보험들에만 이게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가장 큰 건강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쪽에도 이러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노사 모두 안정적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게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군요. 네, 깔끔하게 시간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예. 여기서도 뭐 편의점의 알바 등을 이제 구하셨던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왜 내가 필요한 노동 시간만큼 일을 구할 수 없는가? 왜 15시간 미만으로만 일자리를 제공해서 한 곳에서 일하면 될 것을 두 군데, 세 군데 투잡을 뛰어야 하는가? 라는 뭐 의문을 품으셨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것이 어느 특정한 편의점의 문제,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나타난 일이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전성신 사단법인 니트 생활자 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니트생활자라고 하는 작은 비영리 단체 운영하고 있는 전성신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활동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사례 중심으로 기본소득하고 업 기간에 있는 청년들의 어떤 위험의 가능성을 연결 지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지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넘어가죠?
켜져 있네. 아, 네. 혹시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이런 짤을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종 커뮤니티를 돌아다녔던 이 이미지의 제목은 월급 빼고 다 주는 천국 같은 회사입니다. 문장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월급을 주지 않는 회사는 신고 대상이지 천국이 될 수 없잖아요. 네. 이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청년 세명이 한 명은 만화책을 보고 있고 한 명은 넷플릭스를 보고 있고 한 명은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누워 있습니다. 이 캡처 장면은 2020년에 유튜브 채널 그 시리얼에 소개된 저희 활동의 그 사례의 모습입니다. 오래된 집 한 켠을 그 서울역 뒤편에 있는 집 한 켠을 빌려가지고 4개월 정도 8명의 청년들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실험했던 니트 컴퍼니 오프라인 버전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네. 니트 하면은 이제 어떻게 이미지를 떠올리실지 아니면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 자체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라고 해서 교육이나 고용 그리고 직업 훈련 밖에 있는 청년을 이르는 말입니다. 니트 컴퍼니는 바로 이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들만 입사가 가능한 가상 회사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저희는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한 번에 100명 정도 되는 이 니트 상태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3개월, 한 100일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3년 반, 4년 정도 동안에 한 800여 명의 청년들, 39세 이하 청년들이 참여를 했었고요. 지금 최근에도 14기 청년들을 모집한 상태입니다. 월급 없는 이 회사에서 백수 사원들은 스스로 업무를 설정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출퇴근을 하고 주로 자신에게 필요하거나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일을 정의해서 정합니다. 그리고 매일 100일간 꾸준히 실행하고 인증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을 함께 이겨낸다고도 생각해 주시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꾸준히 실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설정하는데 가이드를 드리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참여하는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정의를 하고 그 업무를 꾸준히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뭘 하냐고 많이들 모르시거나 궁금해 하시기도 합니다. 니트 컴퍼니 안에서의 이 일은 주로 여기 있는 카테고리 안에서 정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로 탐색, 자기 돌봄, 지역사회 돌봄, 창작 활동, 그리고 이 4가지 일을 하는 동시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초단기 일이라든지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앱테크 같은 것들도 열심히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보완하는 활동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로하면 지금은 취업이랑 동의어로 생각을 해서 구직 활동을 하는 거랑 동일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이제 100명의 참여자가 참여를 하면은 30% 정도는 구직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일들과 관련된 일을 자기 업무로 설정을 합니다. 진학 준비를 한다든지 언어 공부를 한다든지 자격증 공부를 한다든지 자소서를 쓰거나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더 넓은 의미에서는 앞으로의 길이라고 하는 진로의 사전적 정의에 대한 활동들을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이제 자기가 했던 공부, 자격증 공부, 뭐 자격증은 했는데 여기 불합격했다고 시험 쳤는데 불합격했다고 지금 인증한 모습도 있고요. 매일 뭐 스터디 카페 몇 시까지 가가지고 9시에 책 펼쳐놓고 확인해서 인증을 올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 또 보시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를 해서 매일같이 이제 인증을 한다든지 차를 마시거나 비타민을 먹거나 매일 5,000보, 10,000보 되는 밖에 나가가지고 걷고 인증하는 이런 것들도 하고요. 저희는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그냥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하는 일들이긴 하지만 일종의 자기돌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작은 활력들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다른 무언가를 또 하게끔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자기 돌봄에서 더 나아가면은 반려동물을 산책을 시킨다든지 길고양이를 돌본다든지 동네를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헌혈을 한다든지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를 한다든지 아픈 가족들, 뭐 할머니가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그런 그 이동에 관련된 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이니까 이런 일을 한다든지 하는 찾아서 한다는 거를 또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이들 또 한 20, 30% 정도 되는 청년들은 창작 활동을 합니다. 매일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들,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칭찬받았고 인정받았던 그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매일 그림을 그려서 인증을 하거나 자기 캐릭터를 만든다든지 인스타 툰을 그려가지고 올린다든지 자기의 이 무업 생활에 있는 니트 상태에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글을 쓴다든지 하는 창작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내용은 보여주지 않고 자기가 얼마만큼 썼는지 글자 수를 인증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청년들의 일상을 좀 꾸준히 들여다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기 돌봄이나 지역사회 돌봄 그리고 또는 자기 창작의 활동의 가치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100일 정도 되는 기간에 업무를 마지막에는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뭘 했던지 간에 이불을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쌓여서 자신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작은 성취를 통해서 자신에게 어떤 가능성이 열렸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데요. 이제 끝날 즈음에는 5만 원 내외의 지원금을 드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는 이제 회사가 끝난다라는 의미에서 종무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전시를 직접 기획을 하고 그 내용들도 직접 채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피 타이틀도 직접 정하기도 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 과정들을 이끌어내는데요. 디자인들도 다 이제 참여자들이 직접 한 것들이고요. 보시면 아까 전에 그 이불 정리했던 친구는 자기 애착 비계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전시를 했고, 앞서 보셨던 그림을 꾸준히 그렸던 친구도 좀 자신의 그림이 비주류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이게 자신한테 꾸준히 함으로써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들은 또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벌지 않는다는 것이나 아니면 돈이 없다는 거는 경제력만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는데요. 경제적 부담이 어떻게 관계망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돈을 벌지 않기 시작한 경우들, 그 경우에는 바로 밖에 나가면 다 돈이다. 친구 만나는 것도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관계 횟수를 많이 줄여요. 그래서 외출도 많이 줄이고요. 지금 언론이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청년 고립에 대한 문제라든지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또 많이 접하실 텐데요. 저희 때는 이거랑 다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대단한 거라기보다는 일상의 그런 관계망들이 얼마만큼 다양하고 자주 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가가 향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났을 때 얼마만큼 한 사람의 삶에서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고 걱정들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은 없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100명 정도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관계망을 꾸준히 만들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관계를 통해서 일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확장된 그 경험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좀 느슨하게 만나지만 취향이나 어떤 필요나 돌봄의 영역을 서로 상호 연결돼서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 가볍게 좀 자주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편입니다. 네, 여기도 그 참여하면서 사모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참여자들이 직접 만드는 모임들이에요. 보면은 우울을 털어내는 수면 습관 만들기. 네, 밤낮이 바뀌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 청년들이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그런 어려움에 자신이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모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동네를 산책하고 쓰레기를 줍고 인증을 하자 이런 모임들도 있고요. 자기 일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이 글 쓰는 걸 통해서 뭔가 계속 유지하고 싶은 참여자는 뭐라도 적겠지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 기반의 돌봄이 지속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로 확장되거나 아니면은 아주 작은 기회더라도 아르바이트더라도 아니면 자기가 일했던 어떤 일자리와 연관된 관계망을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그럼 뭐예요? 돈이 안 되는 걸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줘요 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기 돌봄이나 상호 돌봄이나 아니면 창의적인 무언가를 발휘하는 것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또 생겼고 생각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자신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은 좀 변화를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저희가 돈은 별로 없지만 한 번에 이렇게 활력수당이라고 해서 프로젝트가 끝날 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수고했다고 뭐 일종의 퇴직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제공한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례적인 시도만 가지고는 일하지 않는다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가치절하, 쓸모없음, 에 대한 존재의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여전히 그림자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그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경제적 가치로 환원해 볼 수도 있을 그런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많이 다양성을 갖고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시간이나 관계, 돈, 일에 대한 정의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이런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에서 불확실성이라는 그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하면은 안전망을 가지고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고립 문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과 연결해서 봤을 때 오히려 이런 실험들 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가능성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니트 생활자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았군요. 이렇게 과로하는 삶일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채로운 색깔을 부여하고 있는 활동을 보여주셨고요. 그것을 보면서 노동 바깥에는 일반적으로 별 가치 없는 것들이 있다 혹은 삶이 게으르다라고 생각하는 통념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 공간, 시간에서도 개인의 인생과 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창출을 해낼 수 있음을 좀 보여주신 것 같고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관계망이 사회적으로 매우 소중한 자산, 공유부 혹은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네 분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분의 발표는 뭐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논점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우리 사회의 노동이 매우 빠르고 다양한 방향을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 방향에 대한 좀 더 이제 분석적인 궁금함들을 질문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내용들을 좀 요구해 주실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노동을 보호하고 혹은 더 나은 노동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현재의 노동법 제도 내지 새로운 어떤 제도의 도입인가? 노동법 제도의 도입인가?
아니면 뭐 기본소득과 같은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인가 혹은 뭐 제3의 접근인가 같은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동에 대한 인식, 노동과 노동 바깥의 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좀 다르게 전환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느 분께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하실 때는 본인의 뭐 소속, 오신 곳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질문을 부탁드리고요. 마이크를 꼭 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핀의 이세벽 기자입니다. 방금 니트 생활자에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어떤 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트 생활자 분들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며 그것들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것들에서 유용한지 그런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몇 개 정도 모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은 이제 니트 생활자 안에서의 어떤 활동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다들 이 답변이 듣고 싶으시거든요. 네, 그러면 질문을 생각하실 동안 먼저 전성신 선생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자들하고 아니면 니트 청년 당사자들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해보거나 뭐 심층적인 것들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무업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청년수당 같은 이런 제도 서비스를 또 이용해 본 그런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많이 들었거든요.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비추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 방금 그 발제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회 안전망적인 측면에서 그 일하지 않거나 돈을 벌지 않는다는 위축감 때문에 그 관계망이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은 사회 연결망이 많이 끊어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청년수당 받으면은 많이들 그거를 생활비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외출을 하는 기회로 삼아서 사용을 해요. 월 50만 원 이제 받는 그 금액을 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돈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사회에서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소외되는 경험들은 하지 않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더욱더 생각을 하면서 사회랑 연결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유지하거나 하는데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청년 고립이나 아니면은 위협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사전에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너무 그 지금 현재의 모습, 어떤 왜곡된 시선만 가지고 고립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다른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서정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당원 서정희라고 합니다. 네 분 발표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재밌다고 해야 되면 하는 게 적절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 일단 전성신 선생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들으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니트 생활자 법인, 여기 지금 사단법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 법인을 왜 만드셨을까? 굳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니트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을 좀 모아야겠다 혹은 모아서 뭔가 해야겠다라고 느끼시는 어떤 필요성,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분께는 우리 늘 이제
이 늘 노동계가 뭐 국가마다 다르긴 하지만 노동계가 기본소득의 어쨌든 가장 적대적인 세력 중에 대표적인 세력이기도 하잖아요. 국가마다. 뭐 그게 3인당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알바노조와 그다음에 이 라이더 유니온이 노동계에서 이 반대파들이 쭉 있는 이 노동계에서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게 그래도 유일하게 이렇게 기본소득을 지지하시는 해주시는 분들이신데 과연 이 그러니까 기본소득 운동과 이 이 노동을 어떻게 포섭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세력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각각의 최승현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각각의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발표에서는 이 노동을 어떻게 우리가 포섭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은 별로 안 해주신 것 같아서요. 사견이라 하더라도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저희는 사단법인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질문을 정말 많이 받긴 해요. 가까스로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비슷하게 무업 상태에 놓였을 때, 누굴 만나고 어디에 가고 돈 없이도 좀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일종의 당사자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청년들하고의 경험은 또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3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일 경험이 이미 한 뭐 9년, 10년 이 정도 쌓인 상태에서의 일종의 번아웃 때문에 어디 그 일자리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안 들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런 활동들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만나는 20대 중후반에 있는 많은 청년들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갖고 있는 불안과 번아웃들이 굉장히 많이 소진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활동들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기본소득 운동과 기본소득 운동이 그 노동을 어떻게 포섭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죠. 저기 뭐야 좌장이 좀 얘기해 주신 것의 세 가지 논점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노동이 변화하는 중에 노동법이라든가 이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제도랑 기본소득이 꼭 뭐 일치하거나 완벽할 필요는 없는데 기본소득이 베이스를 좀 있는 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야지 이제 좀 변화의 흐름들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들고 이것도 얼마 전에 어딘가에서 들은 건데 그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그 농노가 노동자가 될 때 그 일자리는 많이 그 유지가 됐었대요. 근데 그 이 농노들이 예전에 이 소득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데는 한 100년 가까이가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요즘 발표문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 워딩에서 얘기한 거여서 정확한 문헌이라든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변화하는 시기에 이 중간 계층의 이런 사람들, 변화하는 노동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성들이 좀 있는 것이고 그런 거가 좀 기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의 원래는 이제 그 조직된 노동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제일 힘이 있는 거겠죠. 조직된 노동자들이 노동법상으로도 좀 보호가 되고 있고 그게 이제 그 노동조합 총연맹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우리나라에서 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전 국민적인 전체의 노동자들을 좀 대변하는 그러한 활동으로서의 그 것들을 하게끔 강제하거나 그런 여론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최근에 좀 그래도 사회적 여론이 되게 된 거는 안전, 과로사 없는 세상, 중대재해 없는 세상 뭐 이런 류의 것들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저기 뭐야 알바연대나 라이더 유니언이나 이렇게가 기본소득을 얘기한 것에서는 조직이 아직 덜 돼 있지만 불안정한 노동의 상태에서의 요구들이 한편으로 약간 매칭된 것들이지 않겠나 싶고 그런 식 이제 조직된 노동자, 비조직된 노동자들 여기에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스며들어가고 그리고 안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접근들도 좀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음, 올해 1월 달에 이제 항우노총 위원장 선거가 있었거든요. 올해 연말에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가 있고 그런데 그 전국의 이제 노동조합 통일연맹 선거에서 이제 기본소득을 내세우는 후보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뭐 묻거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뭐 질의 같은 것들도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노동계 쪽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총파업 같은 것들을 하는 기본 것들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필요할 것 같은데, 주 8시간을 주장하고 그런 것들이, 한 100년 전 정도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섭해야 될지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넓은 의제 같은 경우로 좀 접근해 나가고,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좀 넘어서는 것들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정도만 일단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훈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게 다음 세션이 또 금방 이어져서 좀 짧게 마무리 발언을 겸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라이더 유니온이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할 수는 없고, 예, 그냥 제가 여기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저희 조합원들을 앉혀놓고 만약에 니트 생활자 발표를 들고 있었다면 엄청난 예, 조합 탈퇴까지도 아마 고려할 텐데 노동조합이 왜 이게 되냐면 노동 윤리도 있고 어떤 공정성 문제가 노동 현장에서 매우 극심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3건을 했는데 쟤는 1건을 하고 나는 하루에 12시간씩 주 6일을 하는데 쟤는 단가 좋을 때 1건당 7,000원 줄 때만 접속해가지고 그것만 쏙 빼고 가는 놈들이랑 내가 어떻게 같냐 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산업 현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노동 생산성의 논리고 여기서 저하기 위해서 조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회사에 어느 정도 애착을 가지고 이 산업 현장에서 살아남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자본의 논리를 어쨌든 어느 정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관계. 왜냐하면 노동조합 자체가 혁명적 조직이라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사 타협에서 너희가 조직해가지고 너희 의견을 말해라라고 하는 중립적 조직이고 그거를 자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활동가들의 노력이고 운동적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노동조합이 기본소득을 지지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노동조합에서 이거를 이제 공동체성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는 노동조합 안에서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전체 사회가 지금 이미 개별화돼 있고 콘크리트 유토피아 보셨습니까? 아파트는 주민의 것. 이런 강력한 논리. 예, 배달하면 아파트는 주민의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출입금지 다 돼 있으니까. 그것이 이미 공간적으로 그렇고 물리적으로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사회 보장적으로 이미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회복 없이 노동에서만 기본소득 운동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를 좌파 정치들이 이제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안 하고 기본소득이 되면 저는 개인화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 기본소득식 사회보장이 사회연대의 원리가 아니라 개별 생존의 원리로서의 기본소득이 주어질 수도 있다. 조직이 없이 하면.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만들었던 사회보장 체제가 그나마 조직을 가지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양동노총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시도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핵심을 뭘로 놓고 봤었냐면 이게 일시적인 노동에 대해서 그 일시적인 기간에 대한 생활 안정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들 평가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얘기했던 것이 차별이라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별을 좀 더 중점으로 해서 이번에 변화를 만들려고 했었고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노동윤리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노동조합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건 거의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그런 것들을 외부에서 또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동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해 주신 우리 네 분 발표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안이 그렇겠지만 이 노동 사안에서도 제도적 변화, 또 운동의 조직, 그리고 인식과 가치의 전환, 이런 것이 함께 맞물려야 할 거고, 뭐 그것의 최적의 방정식을 좀 찾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기본소득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